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편하게 지내자는 생각을 하죠. 특히 택시 운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은퇴 후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흔히 선택되는 직업입니다. 택시 운전이 뭐가 힘드냐?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 진짜 어려움을 알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영업용 택시를 6개월 동안 체험해본 경험을 통해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쉽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험 후 저는 택시 운전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육체적으로 지친다. 하루의 운전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은퇴 후 편히 지내자는 마음으로 택시를 시작했을 때 하루 8시간 이상씩 운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고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꽤나 피곤해지죠. 특히 교통체증이나 길을 찾느라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는 더더욱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교차로에서 계속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편안한 차라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나 목에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택시 운전은 한 번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교차로나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할 때도 생깁니다. 이를 매일 반복하면서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초반에 비해 체력 소모가 빠르게 늘어갑니다. 이건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었죠. 2.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과의 마찰, 끊임없는 긴장감. 택시 운전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고객과의 마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은 친절하지만 예기치 못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정해진 경로로 가다가 고객이 길을 변경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될 텐데 왜 또 우회전하냐고 하면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고 이 길로 가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때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택시 운전은 고객의 요구와 본인의 판단을 계속 맞춰 가야 하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3. 경제적 불안정성.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택시 운전이 처음에는 수익이 보장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경제적 불안정성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시를 하면 하루에 몇만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승객이 적어 타기 어려운 날도 많고 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시간, 길 찾기 등 모든 것이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전혀 없거나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예상한 금액만큼 벌지 못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택시 운전은 수익의 편차가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택시 운전 정말 편한 일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은퇴 후 택시 운전이 편하게 지내는 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고 수입의 불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접 체험해 보길 추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친구 한 명은 은퇴 후 택시 운전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달에는 괜찮을 것 같았다고 했지만 결국 3달째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수입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경우입니다. 사례 2 다른 지인은 여유롭게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매일 고객들의 불만과 마찰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 때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사례 3 또 한 명은 택시 운전 중 하루에도 몇 번씩 예상치 못한 길을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수입이 들쑥날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택시 운전이 결코 편하게 지내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이 은퇴 후 안정적인 직업일까? 직접 체험 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은퇴 후 무엇을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은퇴를 하면서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떠오르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택시 운전입니다. 택시를 타면 쉽게 버는 돈에 비해 일은 덜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여유를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운전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간의 영업용 택시 체험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운전이 은퇴 후 편안한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육체적 한계, 택시 운전의 예상 못한 고통. 택시 운전은 한마디로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 소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8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앉아 있으면 몸의 피로는 점차 쌓이고 결국 허리와 목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앉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온몸이 뻣뻣해지고 특히 고정된 자세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고객을 태우고 가다 차가 막혀서 교차로에서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느낀 피로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운전할 때는 눈의 피로가 쌓이고 몸은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므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택시 운전이 단순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피로를 호소하는 택시기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과의 마찰, 예상치 못한 상황들. 택시 운전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도 큰 스트레스가 따르는 부분이 바로 고객과의 마찰입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고 각자의 성격도 다릅니다. 때로는 이 길로 가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승객도 있고 왜 이리 오래 걸리냐? 며 불평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불만을 어차피 고생하는 일이니 그렇지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객들과의 마찰이 쌓여갑니다. 특히 승객이 목적지를 바꾸거나 원하지 않는 길로 가자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대처하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객이 불편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일을 잘 못하는 택시기사처럼 여겨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길 찾기입니다. 도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정 지역을 잘 모를 경우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고객이 가까운 길로 가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운전했는데 도중에 교차로에서 도로가 막혀버려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순간 고객은 불만을 표시했고 그로 인해 기분이 더욱 상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은 친절하지만 이런 불만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결국엔 내가 택시를 운전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객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위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며 고객의 요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3. 경제적 불안정성 예상과 다른 수입. 택시 운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수입이 일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고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승객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날씨에는 승객이 많지만 평일 낮이나 우천일 등에는 손님이 적어져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운전했을 때는 손님을 태우기도 어렵고 도로가 막혀서 예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운전하면서도 하루에 5만 원도 채 못 버는 날이 있었고 다른 날은 손님을 많이 태워서 1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변동성은 예상보다 크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론 은퇴 후 택시 운전 정말 편한 일일까?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면 그 선택이 과연 현명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수입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점은 택시 운전이 은퇴 후 편하게 지내는 직업이 아니며 체력과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택시 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 택시 운전을 선택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직업은 예상보다 힘든 점이 많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엔 조용히 적당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집도 있으니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소박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쓸 돈은 계속 나오고 예상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같은 변수들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통장에 은퇴 이후의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나요? 단순히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산층 수준으로 무너지지 않고 은퇴 후를 살아가려면 명확한 기준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 은퇴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은퇴란 건 이런 겁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집이 있고 매달 생활비 20만 2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고 여행이나 외식도 때때로 할 수 있고 병원비, 자녀 지원 같은 돌발 비용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을 노후 30년 6,090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9억 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의 구조를 잘 짜놔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통장에 있어야 할 진짜 금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3억 원 이상, 안정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중산층 은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현금 유동성 부족은 은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례 1 부동산 12억, 그런데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세로 12억. 퇴직 후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가진 62세 남성 김 씨는 처음 6개월간 나도 이제 은퇴 귀족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연금도 100만 원 남짓. 건보료, 관리비, 외식비, 부모 요양비까지 합치면 매달 80만 100만 원이 적자. 결국 그는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으로 생활을 버텨야 했고 1년 반 만에 아파트를 팔고 외곽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지옥이더라고요. 사례 이 국민연금 70만 원, 월세 60만 원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65세 여성 박모 씨는 서울 도심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별다른 연금도 없고 모아둔 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남는 돈 10만 원으로는 병원 한 번도 못 가죠.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병원도 외출도 사치입니다. 박 씨처럼 연금 외에 아무 수입이 없는 구조는 정말 벼랑 끝 은퇴의 현실입니다. 사례 3-5억으로 은퇴했는데 7년 만에 바닥났어요.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한 윤 씨 부부. 은퇴 당시 5억 원이 있었고 소형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적당히 줄여 살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생활비 외에도 자녀 유학 지원,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졌고 7년 만에 잔고는 3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윤 씨 본인은 일용직 일을 가끔 나가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더라고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결론 중산층 은퇴, 숫자부터 정리하자. 소박하게 살면 되라는 막연한 기대는 정작 통장 잔고가 줄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면 최소한 아래 기준은 갖춰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확보. 돌발 비용 대응 가능 자산의 부동산, 투자 자산 등 2억 이상. 이건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은퇴 이후의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 지금 몇 % 완료됐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있나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노후는 느긋함이 아니라 계획에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하나씩 정리하고 채워가면 무너지지 않는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중산층 은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서론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간은 가는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 얼마가 있어야 중산층일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산층 은퇴의 핵심은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파탄 없이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기준을 세우자. 은퇴 후 중산층 삶을 위한 3대 조건. 1. 생활비 기준 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약 월 13만 1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24만 26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0년 은퇴 기간 60세 90세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약 9억 원. 여기에 의료비, 돌발 비용,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총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현금 유동성 확보. 현금 흐름이 끊기는 시점부터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모든 자산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최소 3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생활비 보전, 응급의료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합니다. 3. 안정적 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은 2024년 기준 월 61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 또는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복합수단이 활용돼야 합니다. 사례로 본 은퇴 준비 실패 유형. 사례 1 자산 12억 원 보유, 그러나 유동성 없음. 서울 아파트 한 채 12억 원만 보유한 60대 남성. 퇴직금 대부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했고 월 연금 100만 원 수준. 주거비는 없지만 생활비 요양 비건강보험료 등으로 매월 80만 100만 원 적자 발생. 결국 1년 반 만에 주택 매도, 외곽 소형 주거지로 이전. 유동성 부족이 만든 하향 곡선의 시작. 사례 2 국민연금 의존, 월세 생활. 65세 여성, 월 70만 원 국민연금 수령. 서울 원룸 월세 60만 원 납부 후 남는 금액은 고작 10만 원. 식비, 의료비 지출이 불가능해 생계형 복지 대상자로 편입. 연금 단일 수입 구조의 위험성. 사례 3 5억 자산, 7년 만에 소진. 50대 중반 퇴직 부부. 퇴직 당시 현금성 자산 5억 원 보유, 소형 아파트 한 채 보유. 하지만 생활비, 자녀 유학비,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으로 7년 만에 자산 급감. 현재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계획 부재, 돌발 지출 대응 실패. 전문가 조언 은퇴 설계는 총 자산이 아니라 소득 흐름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 자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 현금 1억이 있다고 해도 고정 지출 대비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면 중산층 은퇴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 확보, 연금, 임대, 배당 등. 현금 유동성 비중 확보, 총 자산 대비 최소 30% 이상. 고정 지출 최소화, 고령화 대비 보험, 주거, 교통 구조 재설계. 결론, 당신의 은퇴 준비 점검표. 아래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어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나는 은퇴 후 30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명확히 계산해 봤는가?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위기 상황에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는가? 연금 외에도 최소한의 추가 수익 구조를 갖췄는가? 만약 한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필요 기준. 월 생활비 10만 250만 원 이상. 은퇴기간 총 자금 최소 910억 원.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등 고정 수입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유사시 활용 가능. 마무리 조언.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무장을 끝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결국 자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중산층 은퇴를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산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62세의 김 부장이 한숨을 쉬며 던진 말이에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손에 쥔 건 시간이 아니라 허무함이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회사 다닐 땐 은퇴만 하면 좀 쉬고 싶다고 벼르는데 막상 퇴직 후엔 삶이 무너지듯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정말로 공감을 담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60대가 은퇴 후 망가질까? 그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히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 지옥의 선택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무너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첫 번째 선택은 완전히 쉬어버리기입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일에서 해방됐다며 아무 계획 없이 TV를 보거나 늦잠을 자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쉬는 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몸과 마음은 멈추면 무너집니다. 근육은 2주만 안 써도 줄어든다고 하고 뇌도 자극이 없으면 활력이 떨어져요. 박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65세에 은퇴하고 이제야 살만 난다며 일체 계획을 접었대요. 6개월쯤 지나자 혈압이 치솟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우울증약 처방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냥 좀 쉬겠다 했는데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이게 정말 흔한 패턴이에요. 쉬되 활동적인 쉼을 만들어야 해요. 규칙적인 산책, 취미 모임, 봉사활동, 무급이든 유급이든 소일거리. 뭔가를 계속해야 몸도 마음도 산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선택은 돈 걱정해서 도망치기예요. 이젠 벌이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불안이 당연히 찾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애써 외면합니다. 은퇴 전에 모아둔 돈이 있다 해도
앞으로 2030년을 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금방 바닥나요. 60대 이 부부가 있어요. 은퇴금 3억이 있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했대요. 여행 좀 다니고 차를 바꾸고 아이들 결혼 자금 조금 보태주니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갔어요. 이때부터 서로 원망이 시작되고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마트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이분들의 문제는 계획 없음이었어요. 정확한 지출 계획, 생활비 조정, 추가 소득 설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수령 전략까지 숫자를 현실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피하면 더 무섭게 돌아오거든요. 세 번째 선택은 관계 단절입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수십 명과 부딪혔는데 은퇴하고 나면 연락할 사람도 만나러 갈 곳도 없어져요. 귀찮다며 혼자 지내다 보면 외로움이 마음을 갉아먹고 우울증, 음주 문제,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알던 68세 최 과장님,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사람 없는 게 좋아서라고 했어요. 1년 지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술을 매일 드셨대요. 결국 건강이 나빠지고 병원비도 늘어나서 다시 올라와 원룸에서 지내는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해질 수 있냐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주민센터의 동아리, 교회나 사찰 모임, 작은 봉사활동, 오랜 친구와의 통화나 차 한잔. 이런 사소한 연결이 삶을 지켜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택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기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해야 하는 순간 뇌도 몸도 늙어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 좋다고 말하죠. 그런데 현실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배우는 것도 포기하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다고 나버려요. 하지만 70 넘어서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분들, 서예를 배우는 분들, 평생 못했던 자격증 시험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한 63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주가 게임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머리가 막 굴러가. 그분 표정이 너무 젊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작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네 가지 선택이에요. 완전히 쉬어버리는 것, 돈 걱정에서 도망치는 것, 관계를 끊는 것, 새로운 걸 포기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정말로 은퇴 후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오늘부터라도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빠져 있나? 혹은 부모님이, 친구가, 배우자가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충분해요. 은퇴는 쓸모없음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려면 움직이고 계획하고 관계를 만들고 배우고 도전해야 해요. 어제까지는 몰랐다면 오늘부터는 알고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그래, 나부터 해보자 하고 한 발 내디디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왜 60대가 은퇴 후 망가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 지옥의 선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팁과 수치, 사례를 담아 풀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읽으시면서도 이건 당장 해봐야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하나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준비가 안 된 쉼이 문제입니다. 쉬어도 좋아요. 근데 준비 없이 쉬면 건강이 망가지고 돈이 새고 관계가 사라지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완전히 쉬어버리기에 대한 규칙적 운동과 루틴 만들기. 은퇴 후 운동량이 확 줄어요. 대한민국 노인실태조사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의 약 45%가 걷기조차 거의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근감소증, 낙상, 만성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강조해요. 2주간 누워있으면 근육이 2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은퇴 후에도 출근 루틴이 필요합니다. 출근 대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세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주 3회 가벼운 스트레칭, 맨몸 스쿼트 10회라도. 이렇게만 해도 당뇨병 위험이 2030% 줄고 기분장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67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공원 돌고 오니까 하루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루틴이 몸을 살립니다. 두 번째, 돈 걱정에서 도망치기에 대한 구체적 생활비 시뮬레이션.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드릴게요. 60대 부부의 평균 월 생활비는 통계청 자료로 보면 대략 25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갑자기 필요한 경조사비까지 다 포함하면 30만 3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단순히 먹고 사는 돈이 아니라 변동비까지 계산해야 해요. 제가 권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고정비 관리비, 통신비, 식비, 교통비를 먼저 정리. 예상 변동 비의료비, 경조사비를 연간 단위로 나누기. 여기에 월 1,020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 비상금을 더하기. 예를 들어 고정비 180만 원, 변동비 평균 70만 원, 여유자금 20만 원, 총 270만 원 이상 필요. 이걸 매달 종이에 쓰세요.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감각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자소득, 소일거리 수익까지 다 더해보고 모자라는 구간을 파악하세요. 모자라면 어떻게 메울까를 계획해야 합니다. 월 30만 원 알바? 주 2회 강사활동? 임대소득? 불안은 숫자로 다스립니다. 숫자를 안 보면 공포가 커지고 보면 대책이 나와요. 세 번째, 관계 단절에 대한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구라도 만나기. 은퇴 후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4배 이상 높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할 수 있지만 혼자만 있는 건 위험해요.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목표는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를 만나라. 가족이든 친구든 동네 카페 사장님이든 상관없어요. 정식 모임도 좋고 산책 중 아는 사람 만나서 5분 대화도 좋아요. 예전에 만났던 72세 할아버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아침 시장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데 거기 아주머니랑 인사하는 게 참 좋아.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보험이에요. 인간관계가 있는 사람은 병원도 덜 가고 치매 발병도 늦춰진다고 해요.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노인대학,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요즘은 온라인 동호회도 많아요. 나이 들어서 뭘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발을 내디뎌 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기에 대한 매년, 한계는 새로 배우기.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뭐하러 하세요. 근데 정말로 뇌가 늙는 건 새로 자극을 안 줄 때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말하죠. 노화 방지는 결국 뇌 활성화 싸움이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취미나 학습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0%가량 낮았습니다. 이건 비싼 취미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앱 배우기, 사진 찍기, 외국어 단어 하루 3개 암기, 요리 새로운 메뉴 도전, 봉사활동에서 역할 맡기. 제가 아는 66세 할머니는 노래교실에서 가수 발표회까지 나갔어요.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줄 몰랐어. 그 한 번의 도전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팁? 은퇴 후 삶이 지옥이 되느냐, 황금기가 되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어요. 오늘 드린 팁을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매일 규칙적 운동 30분 걷기, 스트레칭, 현실적인 생활비 계획 세우기,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 만나기, 매년 한 개 이상 새로운 거 배우기. 사소한 것 같아도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부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게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배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도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은퇴 후 진짜 현실을 공개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은퇴 생활의 충격적 진실. 은퇴 후의 삶,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마치 긴 휴가를 맞이하는 듯한 기분,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며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들. 하지만 과연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로맨틱할까요? 은퇴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맞이한 많은 사람들은 뜻밖의 현실에 충격을 받곤 합니다. 오늘은 저의 은퇴 생활을 진솔하게 공개하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퇴 후의 진짜 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많은 사람들은 은퇴가 인생의 한 챕터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은 끝이 나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일을 하면서 매일 만났던 사람들, 직장에서 주어지던 일정과 책임,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느끼는 공허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은퇴 후 첫 몇 달은 마치 방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유로움이 오히려 무거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한 후 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를 평화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몇 달 지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며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다 취미 생활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은퇴 후 경제적 현실. 은퇴 후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특히나 젊었을 때 충분한 재정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은퇴 후 생활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야 고정 수입이 있으니 지출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수입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한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을 했다고 했지만 막상 퇴직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생기며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문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다양한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와 외로움.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사회적 관계는 은퇴와 함께 급격히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들이 점차 약해지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일할 때는 매일 동료들과 교류하며 지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만족감에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지인은 이후에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삶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생활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연히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하면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 정신적 건강 모두를 고려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보셨듯이 은퇴 후 삶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은퇴는 또 다른 도전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고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충격적인 현실. 은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 그리고 건강한 경제적 독립입니다. 앞서 소개한 은퇴 후의 현실을 바탕으로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후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정서적 안정 마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은퇴를 앞둔 사람들 혹은 이제 막 은퇴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시간이 많아지겠지, 여행도 다니고 쉬면서 행복하게 살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정서적인 충격이 가장 먼저 찾아오고 그로 인해 은퇴 후 몇 개월 내에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게 명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은퇴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 그리고 삶의 목표를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랜 기간 동안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정서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은퇴 후의 정서적 안정을 찾는 첫 걸음입니다. 2. 사회적 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를 구축하라.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고립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정서적 만족을 얻습니다.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사라진 후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사회활동,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 보세요. 일례로 저의 지인은 은퇴 후 우연히 시작한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주기적으로 함께 라이딩을 하며 활력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큰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분은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깊은 교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죠. 3. 경제적 독립 수입 없이 살아가는 법은 없다. 은퇴 후 재정적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이 수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계사로 오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소규모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퇴직 후 작게나마 창업을 시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랜 취미였던 빵 만들기를 살려 작은 제과점을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소소한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죠. 이처럼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건강관리. 건강이 곧 자산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체력이 떨어지고 신체적 활동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은퇴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은퇴 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며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전처럼 느긋하게 지내다가 체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이후 그는 꾸준히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분은 은퇴 후 동네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을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정서적 안정까지 챙길 수 있었죠. 이처럼 은퇴 후 건강관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필수다. 은퇴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경제적 독립, 그리고 건강관리라는 4가지 요소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소개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변화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